got those two tracks.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절차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법률이나 절차만 가지고 내 돈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심 현장의 상황이나 업무 환경 등을 먼저 알려드려야 추심이란 이런 일이구나,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하시고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앞으로 내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심하는 실제 사례나 현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겠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억울하게 떼인 돈을 받는 추심 실무와 관련 절차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법률 용어는 완전히 풀어 헤쳐서 쉽게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내 돈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무조건 진행해야 될 지급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내 돈을 회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번, 1000번 말해도 제일 중요한 건 신속성과 타이밍입니다. 돈을 못 받아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쓰잘데기 없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발송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1년, 2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판결문을 겨우겨우 받고 이제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채무자는 잠수를 타고 도망을 가고 또 채무자 재산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싼 비용을 주고 받은 판결문은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만 원짜리 종이 쪼가리, 또 쓰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꼭 발송해야 되는 경우는 제 앞선 영상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마디로 제발 쓸데없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하면서 시간을 절대 끌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면 채권 회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100번, 1000번 말하겠지만 채권 회수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신속성입니다. 채무자가 삼성같이 돈 많은 대기업도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자신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도 독촉이 들어오고 법적으로도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당연히 나중에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서 판결문 등을 받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집행이 들어온다고 분명 바보 아니면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소송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 같은 종이 쪼가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이 하나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먹으면 남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 파이를 다 먹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타 채권자보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집행 권한 중 제일 빨리 나오는 것이 지급 명령과 이행 공고 결정이겠죠. 여기서 집행 권한이라고 하면 채무자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권리 문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중 최고 빠른 지급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 회수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회수의 첫 열쇠이고 첫 관문이 지급 명령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게 지급 명령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명령의 장점,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 관계의 청구 금액과 그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편 제출도 있으며 요즘에 거의 70% 이상은 전자사건,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나홀로 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혼자서도 쉽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 네이버 이성훈TV에 관련 서식과 절차가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기타 보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나 송달지로 송달이 5일 이내에 됩니다.
그 후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을 주기 때문에 그 이 길인 채무자가 송달받고 15일째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5일, 이의 신청 및 확정기간 포함 15일. 그렇게 되면 총 23일에서 25일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서 거리 띄우기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면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시간만 해도 관할 법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명령은 25일 만에 결정 및 확정이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자하고 다툼이나 이의가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만이 살 길입니다. 자, 지급명령 두 번째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답니다.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만약 채무자에게 1억을 못 받아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인지대는 42만 원 정도가 나오고 송달료도 10회에서 15회분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사건 인지대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4회분만 납부하면 끝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저렴하고 간편합니까? 자, 세 번째 장점은 서류의 간소화입니다. 소송사건 같은 경우는 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 쌍방 간의 다툼이 있는 사건으로 그 증거자료 및 소장 내용의 작성이 정말 중요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논리적으로 변론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급명령은 신청할 때 너무 격식을 따지는 서류가 아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 가지고 신청 및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불각서, 입금 내역서, 카톡 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서류만 가지고 신청해도 우선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이의할 기간만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료가 부족한가 하며 무수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또 법정에 나가서 채무자와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두렵고 긴장된다고 하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관계가 있으면 당장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이 집행력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집행 권한이 되고 이제는 채무자의 재산 어디든 압류, 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도 민사채권의 경우 이 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있어야 의뢰를 받을 수가 있고 채권자들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내 돈의 권리 문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문서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추적할 수도 있으며 그 후 발견되는 모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 절차 및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지급명령에도 과연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급명령의 단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송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은 채권자의 편도, 채무자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국가기관이죠. 그 말인즉슨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일반적인 청구와 신청만으로 작성되고 결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만약 송달, 즉 전달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의가 있는지 법원에서 알 수가 없겠죠. 또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직접 나와서 채권자가 이 청구한 사건을 소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본안소송을 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가 꼭 받아볼 수 있는 주소나 송달지를 잘 지정하셔야 됩니다. 지급명령의 두 번째 단점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들 중에 정말 무분별하고 무작정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 등 채권자가 허위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면 당연히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것이
정당하겠죠. 하지만 추심 실무적으로 볼 때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과 금액이 정확하고 다툴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식으로 이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법원에 문제가 정말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시간 끌기식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채권자는 정말 돈 떼인 것도 억울하고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경제적인 상황과 심정이 정말 가득한데 채무자는 그냥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합니다. 또 아무렇게나 그냥 불복합니다. 이런 간단한 문구 한 줄로만 이의가 된다는 거죠. 아니, 법원이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눈물도 닦아줘야 되지만 왜 채권자의 눈물은 닦아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는 사유를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지만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채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뭐 사정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치질 수술을 해야 돼서 진짜 이런 개떡 같은 사유로 이의를 장난처럼 해도 채권자가 하는 수 없이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본안소송을 진행을 하면 채무자들이 이제서야 변론기일 전에 구체적인 답변 및 준비서면을 내놓죠. 거기에 보면 이의하는 사유가 가관입니다. 아니,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의 내용과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라도 이용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때 그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는 이의 신청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과 근거가 정말 확실한데 채무자가 쓸데없는 이의 신청만으로 시간을 끌어가는 게 눈에 보이면 채무자가 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채무자가 그 시간을 끌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또 본안소송 등으로 엄청나고 허무한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자가 회수할 확률이 작아지고 가져가야 될 파이가 더 작아질 건데 채권자의 권리는 누가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진짜 열받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뤄야 될 부분이 정말 많으니 다음 영상에서 또 실무적인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급명령에 조금의 단점은 있지만 정말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신속함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법률과 실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흥분을 한 듯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법과 절차를 만나다 보면 더 열받는 일들이 정말 많고 정말 우리나라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돈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도 안타까워서 흥분을 많이 한 듯합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채권자들의 돈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이성훈TV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